이번 시간에는 864페이지에 있는 부당이득과 불법행위를 함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부당이득이라는 것은 우리 민법의 741조의 명문으로 두고 있는데 한번 보죠.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취득한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 이 이익이 바로 부당이득이란 거예요. 이게요. 자, 이런 성질은, 법적 성질은요. 자, 부당이득의 첫 번째 성질은 뭐냐? 성질은 이것은 법률 사실에서 사건입니다. 사건. 이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도 이득이 발생했다라는 것이니까 이런 면에서 보면 사건이다. 즉 사람의 정신작용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물론 이 부당이득이 발생했으면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반환할 의무가 생깁니다. 이게요, 반환 의무가 생겨요. 이 반환 의무는 상대방한테는 결국은 반환 청구권으로 생기겠죠. 상대방이죠. 이걸 행사할 수 있겠죠. 자, 이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란 것은 다른 청구권과 경합을 인정한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경합을 인정한다. 즉 경합을 인정한다는 것은 다른 청구권이 인정되면 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든 다른 청구권을 행사하든 그 당사자는 선택해도 좋다. 이런 이야기죠. 예를 들면 계약상 청구권이 발생했고 또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존재한다라고 하면 둘 중에 어느 것을 행사하든 인정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택해도 된다는 것이죠. 또 불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문제와 그 상대방이 악의자로서의 수익자라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에서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이 두 가지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경합을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도대체 부당이득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을 볼까요? 어떤 상태일 때 부당이득이라는 것이 발생하는가? 또 그렇게 됐을 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발생하느냐? 결국은 부당이득이 발생하는 것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는 요건이기도 하죠. 자, 여기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법률상 원인 없이 어떤 사람한테는 이득이 생기고 어떤 사람한테는 그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해야 돼요. 이게요. 그래서 법률상 원인 없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상 원인 없는 상태에서 어느 일방은 이득을 취해야 돼요. 이득 발생. 이렇게요. 이득을 취했다. 이익을 취득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법률상 원인이 없다라는 것은 뭐냐? 이것은요, 결국은 공평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러한 이익을 수익자가 취득하는 것이 정당화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없다 이런 것입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이득에 대한 정당한 권원 이게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유, 이런 사유가 없다. 이게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의미로 우리는 법률상 원인 없이라고 해요. 이렇게요. 그 이득이 바로 어느 일방의 재산이나 노무에 의하여 발생하는 이익이어야 돼요. 이 이익이란 것은, 이득이란 것은 타인의 재산이나 또는 그 타인의 노무 인한 이득이어야 되죠. 이게요. 그 이익을 취득했다. 이게 인한 이익의 취득.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득했다는 것은 타인의 재산으로부터 이득을 했거나 그 타인의 노무로 인해서 이득을 했다. 이런 경우고 동시에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 어느 일방은 이득을 취했잖아요. 그런데 그 상대방 재산을 갖고 있는 이 타인이죠. 이 타인. 노무를 제공한 타인. 이 사람한테는 손해가 발생하더라. 이런 경우예요.
이러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 바로 부당이득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결국은 이렇습니다. 이 손해 발생한 거하고 상대방이 이득한 것이 여기서부터 즉 타인의 재산 노무로 손해가 발생했는데 이 사람은 그로 인하여 이득을 취했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이거는 뭐 어떤 내용이냐면 손해와 이득 사이에는 그렇죠? 손해 발생하고 이득이 발생하는 이 두 개 사이에서는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돼요. 여기에 있는 손해 발생한 이 당사자의 손해로 인하여 그 상대방은 이득을 취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인과관계예요. 이런 관계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도 이게 인과관계는 직접적 인과관계는 굳이 요하지 않습니다. 사회관념상으로 봤을 때 연결할 수 있는 인과관계 이런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이죠. 이게요. 직접적 인과관계는 요하지 않는다. 좌우지간 연결해보니까 이 손해가 발생해서 이렇게 발전해서 이득이 발생했다라는 이런 관계가 존재하면 된다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넓은 의미의 인과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부당이득이란 이러한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때는 이제 드디어 부당이득의 결과로서 효과로서 부당이득을 취한 사람은 그 상대방한테 반할 의무가 생기고 이렇게 손해가 발생한 당사자는 그 이득을 본 사람에 대해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죠. 이렇게요. 그래서 네 번째 효과는요. 바로 부당이득을 취한 사람은 부당이득의 반환할 의무가 생긴다. 이래야 되겠죠. 이렇게요. 자기가 받은 이득의 그 반환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원칙적으로 이때 부당이득 반환할 때 반환은 자기가 이득 취한 원물 반환을 원칙으로 하죠. 이렇게요. 원래 물건, 그렇죠? 이걸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 뭐 이렇게 정의하고 있고요. 자, 이때 반환의 범위를 잘 보셔야 되는데, 결국은 아무리 많이 넘겨주고 싶어도 이득을 본 범위를 넘을 수는 없어요. 이게요. 예컨대 상대방이 이득을 본 금액이 손해난 금액보다가 적다 하더라도 이때는요, 그 손해 전부를 넘겨주는 게 아니라 이득자가 즉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그 이득의 범위 내에서만 반환하면 된다는 거죠. 이게요. 그러나 반대로 말이죠. 이득이 상대방 손실보다가 더 큰 경우에는 상대방이 손실난 만큼만 돌려주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대원칙이에요. 이게요. 자, 아무리 많이 넘겨준다 하더라도 이득을 본 범위를 넘지 않는다. 또 아무리 많이 돌려받고 싶어도 손해본 당사자는 자기한테 손해난 만큼을 넘지 않는다. 더 내라 할 수는 없다. 이런 전제하에 이루어진다. 그것이 여러분 교재 866페이지에 제일 밑에 보면 이 반환에 있어서의 반환 범위에 관한 이야기 있어요. 그 범위는요. 만약에 이득이 손실, 손해라는 거 있죠. 이 손해보다가 만약에 적은 경우에는 이 이득을 본 요것만 반환하면 돼요. 반환의 대상은 이득이에요. 근데 만약에 반대로 이득과 손실을 비교해 봤더니만 손실이 작고 이득이 훨씬 더 크더라. 손해가요. 즉 손해본 당사자 보면 이만큼이더라 하면 요 범위 안에서 반환해 주면 돼요. 요게 이득 중에서 이렇게 반환하는 범위는 여기까지 반환하면 돼요. 반환 범위는 여기다. 이래야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이득이 반환 범위예요. 이래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한다라는 것이죠. 반환 범위는. 이런 범위 안에서 반환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때 실질적으로 다섯 번째 수익자의 반환. 구체적으로 수익자 반환을 어떻게 정하느냐. 이걸 민법에 정해놨어요. 여기는 원칙적으로 그 수익자가 선의의 수익자이면
자기한테 남아있는 현존 이익의 범위 내에서 반환하면 돼요. 현존 이익 범위 안에서 이런 원리에 입각해서 반환하면 돼요. 근데 만약에 악의의 수익자이면 수익자가 즉 부당이득이라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 받았다. 그런 경우에는 선의의 수익자는 수익 당시에 부당이득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악의 수익자는 알면서 받았다는 거예요. 이득을 했다는 거죠. 이럴 때는 그 상대방의 손해 전부를 배상해 줘야 돼요. 전부 배상해 줘야 돼요. 손해 전부. 이게 되네요. 그래서 전부 배상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교재는 867페이지에 우리 교재에 정리되어 있어요. 상단에 보시면 수익자의 반환 범위 해가지고요.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이게 이제 일반론입니다. 일반론. 부당이득의 일반론. 자, 부당이의 특칙이 있어요. 우리 민법에요. 부당이득의 문제로서 특수한 부당이득 관계를 정리한 게 있어요. 예컨대 채무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채무 없는데도 채무 있는 줄 알고 채무를 변제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비채변제라 그래요. 첫 번째, 채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변제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채무가 있는 줄 알고. 이런 경우네요. 이걸 우리는 비채변제라는데 742조에 있어요. 명문으로요. 채무 없음을 알고 만약에 변제했다면 받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받은 사람 부당한 이득이죠, 사실은. 그런데 그것을 반환 청구 못하게 해요. 비채변제세요. 채무 없다는 것을 알고서 변제한 경우요. 이때는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아요.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걸 악의 비채변제라 그래요. 보통 이것을 우리는 알고서 변제하니까 악의의 비채변제.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 수령한 사람한테요. 돌려달라. 부당이득 반환이니까 돌려달라.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이게 첫 번째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요. 기한 전의 변제입니다. 자, 기한, 즉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에 채무를 먼저 변제했다는 거예요. 먼저 변제하면 이것도 역시 이득을 먼저 수익자가 취득하는 거죠. 예컨대 변제기가요. 2018년 12월 31일이에요. 변제기가. 그러면 2018년 12월 31일이 되면 그때 내가 빌린 채무 금액을 돈을 빌렸으면 그 변제를 하면 돼요. 금전 변제를 하면 되는데 만약에 17년 12월 31일인 줄 알고 17년 12월 30일 날 변제했어요. 그러면 1년 동안 더 채무자가 그 재산을 금전을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상대방 채권자는 1년 뒤 되어야 자기 채권 금전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받았으니까 1년 동안 그만큼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에 이득이 생긴단 말이에요. 미리 변제받은 사람은. 그죠? 자, 이런 경우에요. 이런 경우에는 당해 변제한 금액의 반을 청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요. 우리 법에 아예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다만 미리 변제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그로 인하여 이득을 취하게 되죠. 최소한 금전일 때는 이자 상당의 이득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이익은 반환해 줘야 합니다. 그게 743조에 있어요. 자, 두 번째, 기한 전의 변제입니다. 이때도 역시 변제한 변제금을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하고 다만
채권자는 그 반환 변제 받음으로 인하여 그로부터 이득이 별도로 생겼다라고 하면 그때는 부당이득 반환의 문제가 생기겠죠. 그거만큼만, 그죠? 그 이득을 반환하면 되는 거죠. 근데 금전일 때는 이자 상당히 되겠죠. 그게 이제 743조의 명문으로 만들어놨어요. 그 다음에 744조에는요,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체 변제가 있어요.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체 변제. 자, 채무가 아닌데도 변제했는데 그 변제의 내용을 보니까 도의관념에 적합하다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렇다면 도의관념에 적합하다는 것은 뭐예요? 도의적으로 변제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때는 부당이득의 문제로 삼지 말자는 것이에요. 그래서 변제한 당사자는 상대방 수령자에 대해서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게 뭐냐면 법률상 의무 없는 자가 법률적으로는 의무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의무 있는 줄로 믿고 피부양자를 부양했다는 것이죠. 자, 이때 부양했다고 해서 그 부양한 내용이 도의관념에는 적합하다는 거예요. 가족이니까 뭔 친척관계인데 내가 법적으로 저 사람을 내가 부양할 의무가 있구나라고 믿고 자기가 부양을 했지만 사실은 그런 법적 의무가 없더란 거예요. 자, 이때 그 상대방 피부양자한테 내가 부양하는데 내가 같은 비용 내놓으시오 할 수 있나 이거죠. 그것은 도의적으로 정당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자라는 것이죠. 또요, 예를 들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어요. 그러면 채권이 절대로 소멸하게 되죠. 자, 이때 채무자가 채권의 소멸시효 사실을 모르고 변제했다는 거예요. 채권이 소멸시효가 되어버리면 채무 자체가 소멸해버려요. 채권도 소멸해버려요. 언제부터? 행사 수익 날로부터 소멸해버려요. 자, 그런데 그런 사실을 모르고 변제했다면 이것도 뭐예요?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다는 건 정당한 거잖아요, 원래는. 그죠? 그런데 사실은 소멸시효 완성했으니까 변제 안 해도 무방하지만 이 사람이 변제했다라는 것은 결국은 정당하게 채무 이행하는 내용을 나중에 변제했구나. 도의적으로 보니까 그 정당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경우도 역시 그 수령자한테 부당이득이니까 반환해라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걸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체 변제라고 해요. 이렇게. 자, 그 다음 네 번째요.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요. 즉, 타인의 채무라는 사실을 알면서 변제한 거죠. 이것을 변제한 행위예요. 이 변제가요, 타인의 채무라는 사실을 알면서 변제했다 이 말입니다.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요. 우리 민법 745조에는요, 만약에 채권자가 타인의 채무를 제3자가 이렇게 변제할 때 말입니다. 채무자를 위해서 얘가 대신 변제해 주는구나 하고 믿고 자기가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채권 증서를 뭐 찢어버렸다든가 아니면 돌려줘 버렸다든가, 그렇죠? 아니면 담보를 채권에 대해서 담보가 있었는데 변제하니까 채권을 위한 담보를 이제 포기하겠죠. 포기했다든가, 또는 더 이상 권리를 채무자한테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났을 거 아니에요. 변제받았다고 생각하니까. 시간이 쭉 경과되었으니까 채권을 한 번도 채무자한테 행사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죠. 소멸시효가 완성돼 소멸해버릴 수 있잖아요. 자, 이런 경우라면 그 제3자가 말이죠. 내가 저 사람 대신에 타인을 위해서 내가 변제했는데 내가 잘못 생각했네 알고 보니까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야 돌려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냐 이 말이죠. 이런 경우에는 채권자는 반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요, 타인의 채무를 자기의 채무로 믿고 이렇게 변제했다면 원칙은 비체 변제니까, 채무 없는 자의 변제니까 그 이득을 본 채권자는 부당이득이 되고, 부당이득이니까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채권자가 금방 얘기했듯이 채권 증서를 내가 돈을 변제받았으니까 저 사람 대신 변제했으니까 내가
채권 인수 필요 없다고 째져버렸다든가, 그죠? 증거가 없어버렸단 말이야. 또 담보를 포기했단 말이야. 또는 채무자한테 채권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했단 말이죠. 이런 경우에는 그 부당이득이니까 반하세요라는 권리를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타인의 채무에 대한 변제입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제3자가 자기 채무인 줄 알고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거죠. 이게 타인의 채무를 자기 채무로 오신한 변제입니다. 이런 경우인데, 다만 이때는 당연히 원칙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야 되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인정해야 됩니다. 이렇게. 다만 예외적으로 말이죠. 예외적으로 우리가 했죠. 예컨대 정서를 훼손했다든가, 정서 훼손, 또 담보 포기, 또 채권 불행사, 그래서 소멸시효 완성, 이런 상태가 되었다면, 그죠? 이런 경우라면 이때는 반환 청구를 허용하지 않는다. 반환을 못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요거요. 이게 네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반환 청구할 수 없는 경우가 바로 746조에 있는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불법이라는 것은, 여기 불법이라는 것은 민법 103조에 있는 사회 질서에 관계되는 내용을 위반한 경우입니다. 질서에 위반한 행위예요. 위반한 법률 행위에 의해서 급부이행한 경우죠. 여기에 따라서 이행한 경우죠. 이때 이 이행이 바로 불법한 사회 질서를 위반해서 급부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여기. 이게 746조에서는 이 급부한 내용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죠.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요. 그래서 민법 103조 위반하여 법률행위를 해놔놓고는 그 법률행위 내용대로 이행을 했다면 그때는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규정이 746조에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보니까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왔다는 것이죠. 이렇게 정리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내용이 뭐예요? 전부 반환 청구 못하게 하는 것이죠. 비채 변제. 즉 자기한테 채무 없다는 것을 알면서 변제한 경우, 악의의 비채 변제는 반환 청구할 수 없다. 기한 전에 변제한 경우에도 역시 반환 청구할 수 없다. 도의관령에 적합한 변제일 때도 반환 청구할 수 없다. 타인의 채무임을 알면서 변제한 경우에는 원래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죠. 원래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죠? 이거는 모르고 변제한 거야. 오신하고. 타인의 채무를 자기의 채무로 오신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반환 청구할 수 있다가 원칙이에요. 다만 이런 경우에 한해서만 반환 청구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경우. 그 다음 불법 원인급여, 즉 103조 사회질서의 반환 법률행위에 의하여 그 행위 내용대로 이행했다면 그때는 불법 원인급여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746조에서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한다. 이런 내용이죠. 자,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해 두시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불법행위입니다. 불법행위. 불법행위는 가해자가 그 고의 과실로 그 위협한 행위를 저질러서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그때 그 타인에게 가한 행위를 우리는 불법행위라고 그래요. 이때는 그 부주의가 있는 피해자의 고의 과실로 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과실 책임의 원칙상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죠. 오늘날에는 이 손실의 위험 분담을 분담시키기 위해서 무과실 책임이라는 이런 제도도 우리 법전에는 많은 영역에서 수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을 여러분 함께 알아두시고, 먼저 불법행위. 불법행위의 성질은요, 위법한 행위입니다. 성질은 법을 위반하는 행위예요.
위반 행위. 그래서 일정한 요건 하에서 위협한 행위에서 타인에게 손을 끼치니까 손해배상을 발생하게 되는데, 그에 대한 요건을 보시면 첫 번째요. 가해자의 고의 과실이 있어야 됩니다. 고의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보통 귀책 사유라고 그러죠. 가해자의 고의 과실, 이것으로 인하여 물론 이때 가해자는요,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리 변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사리 변별 능력 할까요? 능력인 정신 능력입니다. 이걸 갖춘 가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위협한 행위를 하는 거죠. 위법한 행위를 하는 거예요. 위법성이 있는 행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법질서에 위반하는 것입니다. 법질서에 위반하는 것. 즉 사회질서, 즉 대한민국의 실정법의 강행법규를 위반하거나 또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거죠. 그런 것을 위법행위라고 그래요. 보통 위법성을 말합니다. 위법성.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그 가한 위협행위로부터 손해가 타방에게 발생합니다. 타인에게 손해를 끼쳐요. 이 손해는 재산적, 신체적, 생명에 대한 손해, 정신적 손해까지 다 포함합니다. 따라서 이 손해는 현실적으로 발생해야 되죠. 이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해야 됩니다. 그 손해의 범위는 뭐 당연히요, 재산상 손해, 신체적 손해, 생명의 손해, 그 다음에 정신적 손해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러한 가해자의 고의 과실이 있는 위협행위로 인하여 이거로 인하여 여기에 손해가 발생해야 되죠. 그래서 이러한 위협한 행위에 근거한 손해가 발생해야 된다 해서 인과관계가 객관적으로 존재해야 돼요. 객관적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으로 인하여 발생해야 되니까 그래요. 이것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해야 되니까. 그래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보통 이 손해배상에 있어서요, 즉 인과관계 존재에 관한 입증, 요거 입증은요, 입증 책임은 피해자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가 해야 됩니다. 피해자가 입증 책임을 집니다. 증명해야 돼요. 이렇게 인과관계 있다라는 것을요. 물론 보통 인과관계는 상당 인과관계죠.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함을 입증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요건을 갖추면 불법행위에 의한 효과가 발생하는데 그 효과는 가해자에 대해서요,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손해의 배상 청구를 하는 거다. 이때 손해배상 청구권은 법정 채권입니다. 우리 민법 규정에 정해놓은 채권이죠. 당사자 약정에서 발생한 채권이 아니라 법정 채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때 물론 여기에 손해배상에서 손해배상의 방법은요, 금전배상이 원칙입니다. 당사자의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배상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요. 그것이 여러분 교재 871페이지 제일 밑에요. 손해배상의 방법은 금전배상이다. 따라서 금전배상으로 평가해서 금전으로 평가해서 배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요. 다만 당사자가 미리 다른 방법으로 배상할 것을 정하는 것은 가능하죠. 그것은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손해배상의 범위죠. 손해배상의 범위는요, 보통 상당관계가 있는 배상, 손해를 전부 다 합니다. 즉, 가해 행위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모든 손해입니다. 이때 모든 손해는 통상손해든 특별손해든 다 포함하죠. 다만 통상손해는 당연히 포함되고요. 특별손해에 있어서는요, 그 채무자인 가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는 상태, 즉 알았거나 악의 또는 알 수 있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 배상 책임을 지죠. 그래서 보통 손해배상의 범위는 통상손해배상이다 이렇게 하는데, 특별손해의 경우는 가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배상해야 한다. 가해 행위, 위협한 행위와 상당 인과관계 있는 범위 내에서의 손해다. 상당 인과관계 있는 손해인데요. 이 손해는 통상손해, 특별손해 다 포함하는 건데요. 원칙적으로 배상 범위로 삼는 것은 통상손해배상은 통상손해에 대해서는 당연히 배상 책임을 져야 된다. 그죠? 그러나 특별손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여기는 가해자가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을 때, 부주의해서 몰랐을 때 한해서만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배상 책임진다. 이런 이야기죠.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돼요. 자, 손해배상액의 산정은 물건에 관한 손해배상, 당연히요. 교환 가격이나 수선비 같은 거, 이걸 다 손해배상을 체감할 수 있겠죠. 또 생명 신체에 대한 손해배상, 그 다음에 명예 정조에 대한 손해배상, 이런 걸 다 합니다. 다 포함합니다. 이때 손익상계는 당연하죠. 손익상계, 즉 이 손해 발생했는 데 대해서요, 손해배상 받는 만큼에 대한 당사자의 이익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즉 피해자가 불이익을 받는 동시에 이익을 얻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손해에서 그 이익을 공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손익상계라 그래요. 그래서 당연히요, 여기서 말하는 손해죠. 손해를 산정할 때는 이 손익상계가 이루어진 손해배상을 말합니다. 당연히. 손실이 발생했을 때 그 당시에 또 그것으로 인하여 이익을 보는 게 있다면 그 이익을, 손해를 정할 때 상계, 계산해서 제거합니다. 그만큼 제거한 나머지에 대한 손해를 말한다. 그래서 여기 손해의 의미는 이게 이미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손익상계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과실상계. 자, 피해자의 과실이 여기에 기여됨으로 인하여 손해가 증폭되었다라고 하면 이때는 그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피해자의 과실에 해당되는 만큼을 상계해야 되는 거예요. 즉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이만큼의 배상액 산정할 때 직권으로 고려한다. 이거는 과실상계는 법원의 직권 고려사항입니다. 직권으로 법원이 적용합니다. 과실상계. 자, 손익상계는 손해 산정할 때 이미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피해자가 과실했다 이거죠.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존재할 때, 그때 법원의 직권으로 손해를, 배상할 손해를 산정할 때 고려해서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배상할 때요, 하나의 원리가 있는데 그 중에 보면 우리 민법에 특별한 규정이 하나 있습니다. 배상액을 경감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감 청구. 아무 데나 인정해주면 안 되죠.
가해자의 고의 과실로 피해자한테 손해가 생겼는데 그 손해배상을 책임져야 될 그 가해자가 판사님 나 어려우니까 그냥 좀 감액해 주세요. 이렇게 한다고 무조건 감액해 준다면 안 되겠죠. 일정한 요건이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이거는 뭐냐면 즉 가해자인 배상 의무자가 일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상대방한테 손을 끼친 게 아니어야 돼요. 첫 번째 가해자의 고의 중과실이 없을 것. 이게 없어야 됩니다. 이게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을 끼쳤을 때는 안 돼요. 이게요. 두 번째, 이 손해배상액, 산정된 손해배상액을 전부 배상하게 되면 그 배상자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때, 가해자, 즉 배상자에게 생계에 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때, 이렇게 생계에 중대한 영향이에요. 살아가는데 막막하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이 두 개 전제가 될 때 배상액을 조금 감액해 주세요라고 경감해 달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요. 그렇다면 법원은 당연히 채권자, 채무자의 경제 상황을 전부 고려해서 이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때는 가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경제 상황도 전부 다 고려해야 돼요. 그걸 고려해서 배상액을 감경하는 것도 법원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경감 청구. 이거는 배상자가 좀 줄여주세요 할 수 있는데 다만 이건 안 돼요. 고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안 돼요. 그죠? 두 번째는 그 배상자가 정해진 배상액을 전부 배상하게 되면 중대한 생계에 곤란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손해배상 청구권은요, 일정한 기간 내에 행사해야 돼요.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권에 소멸시효가 적용됐습니다. 소멸시효가 적용돼요. 여기에 특별한 규정을 뒀죠. 원래는 불법행위하여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됩니다. 소멸시효 기간인데요. 보통 위법한 행위인 불법행위, 즉 손해가 발생한 때로부터 10년입니다. 불법행위로부터 10년. 불법행위 한 날로부터 10년요. 그런데 하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법에요. 3년 내에 행사라는 이렇게 짧은 기간이 있어요. 그게 뭐냐?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에요. 자, 이걸 알아두셔야 되죠.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 그리고 가해자가 누구라는 것, 이 두 개를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해야 돼요. 이 3년이 지나버리면 소멸시효로 인하여 소멸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거나 불법행위가 저질러졌을 때 손해가 발생했을 때죠. 그러니까 행위한 날 이때부터 10년 내에 행사하면 돼요. 이렇게 규정이 났어요. 그죠?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이라도 먼저 도래하면 소멸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불법행위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 성립할 수 있는 요건,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권의 성질, 배상하는 방법, 그리고 손해 산정에 있어서의 조심해야 될 내용,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경감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 감경해달라고 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했을 때 행사해야 할 날짜, 행사해야 할 기간, 소멸시효 기간이죠.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민법상의 특수한 불법행위인데, 특수한 불법행위, 여기 보면 우리 민법 원칙적으로 고의 과실, 그렇죠?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불법행위의 원칙은 우리 민법에는
과실 책임입니다. 그죠? 과실 책임의 원칙입니다. 근데 우리 민법에 여기에 특칙이 뭐냐 하면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책임져야 하는 무과실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무과실 책임이 아니라 중간 책임을 인정하는 것도 있어요. 중간 책임. 그래서 요 두 가지 내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간 책임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 하면 입증 책임의 전환이에요. 중간 책임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자, 피해자한테 손해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가해자 쪽에 있는 사람은 일단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돼. 일단 책임을 져야 돼. 그러면 가해자가 손해배상할 책임을 지고 있으니까 면할 방법 없냐 이거죠. 면할 방법은 원래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의 입증은 누가 넣겠죠? 불법행위의 입증은 불법행위 입증 책임은 피해자가 해야 된다 했어요. 피해자. 손해배상을 청구할 사람인 피해자가 자, 이런 사유로 인간관계에 있어서 위협한 행위했기 때문에 내가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 가해자가 내한테 손해배상 해야 됩니다라고 증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에요. 입증 책임 원칙, 피해자예요. 자, 그런데 중간 책임에 해당되는 그러한 사례에 있어서는요, 피해자는 가해자한테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청구하면 돼요. 이때 중간 책임이라는 것은 그 가해자인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있는 당사자가 내가 주의를 다했기 때문에 나는 책임질 일이 없습니다라는 것을 가해자 쪽에서 입증을 하면 책임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가해자 쪽에서 내가 조치를 취했고 손해 발생할 수 안 하도록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손해가 저 사람한테 생겼네요? 라는 것을 가해자 쪽에서 입증을 하면 책임을 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 책임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요? 입증 책임이 전환되어서 가해자가 입증을 하게 되면 책임을 면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중간 책임이라고 한다. 여기는 면할 방법이 없죠. 그냥 손해가 발생하면 가해자 쪽에서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잘못 따지지 않고. 이게 바로 무과실 책임. 그래서 중간 책임과 무과실 책임 요 차이가 있습니다. 요 차이. 여기는 입증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일단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그럼 우리 민법의 특칙이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자, 여기에 이 두 가지 다 인정한다는 거예요. 우리 민법에는 특칙을 이 두 가지 형태를 인정하는데, 자, 여기에 무과실 책임이 되는 사례는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공작물의 소유자의 책임. 이 공작물이 하자가 있어가지고 공작물 하자 때문에 여기로부터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켰다는 거예요. 이때는 이 손해배상 책임을 소유자의 경우는 자기의 이 하자에 대한 잘못이 있냐 없냐 따지지 않고 무과실 책임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절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건 하나 꼭 알아두셔야죠. 공작물 소유자의 손해배상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다. 이 소유자는 무조건 책임져야 된다는 거죠. 이거요. 여기 기타 나머지요. 우리 민법에 있는 특칙 중에 기타 나머지는 특칙은 여기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중간 책임이요. 손해배상을 면하려거든 스스로 손해배상 책임지고 있는 가해자 쪽에서 증명해라. 나는 손해 발생하지 않는 한 그러한 조치를 다 취했다. 그래서 나 때문에 손해가 발생한 게 아니다. 라는 것을 가해자 쪽에서 증명을 하게 되면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만은 꼭 알아두셔야죠. 공작물의 소유자의 책임은 무과실 책임으로서 그 공작물 하자로부터 손해가 발생된다면 책임을 진다. 무조건. 잘못 따지지 않는다.
그러나 나머지 경우는 이렇게 중간 책임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한번 볼까요? 어떤 게 있는가? 873페이지예요. 양가 1번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자, 책임 능력 없는 미성년자, 심신상실자가 가해 행위 때문에 손해를 발생시켰다는 거예요. 이때 그 책임 무능력자를 감독하거나 감독 의무자를 가름하여 대리 감독하는 사람의 책임은 바로 입증 책임이 정가돼서 중간 책임으로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해태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면 책임 면한다는 거죠. 또 사용자 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자기 사물을 처리하게 했을 때 그 사용한 사람은 그 피용자가 타인에게 손해 끼치는 것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사용자가 져요. 그런데 이 사용자가요, 손해 발생하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를 다 기울였다는 거예요. 그게 874페이지 전리에 보세요.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그때는 손해배상 책임을 안 진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것도 역시 중간 책임이란 거예요. 또 세 번째, 양가로 3번 공작물의 점유자의 책임요. 자, 소유자의 책임은 뭐라 했죠? 무과실 책임이요. 그러나 공작물의 점유자의 책임은 중간 책임이란 거예요. 자, 거기에요. 보시면 두 번째 줄이에요. 점유자가,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다면 책임을 면한다는 거예요. 점유자는 책임을 면해요. 그러나 그 공작물을 하자 있는 공작물의 소유자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유자의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요. 동물의 점유자에 대한 책임. 동물의 점유자도 뭐예요? 그 동물이 자기가 잘 보관하고 있고 점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타인에게 내가 주의를 다 기울였기 때문에 해태하지 않았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나지 않도록 조치를 다 취했다. 그런데 손해가 발생했다면 나는 책임 안 진다.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중간 책임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예요. 공동 불법행위자의 책임이요. 이런 공동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때는 원칙 공동 불법행위자 전체가 연대 책임집니다. 한계 책임집니다. 그리고 교사자, 시킨 사람이죠. 교사자. 타인에게요. 저 사람 두들겨 패라 이렇게 시킨 사람이요. 그걸 교사자라 그래요. 방조자. 이 사람이 열이 나가지고 막 저 사람 두들겨 패고 싶은데 옆에서 뭐예요? 야, 그러면 네가 두들겨 패려거나 내가 몽둥이 하나 줄게 하고 주는 거예요. 이때 몽둥이 준 사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 사람은 바로 방조자죠. 두들겨 패는 행위를 옆에 도와준 거죠. 이런 경우를 교사자, 방조자라고 그래요. 이때 교사자, 방조자도요, 불법행위 저지르는 사람하고 똑같이 취급하면 돼요. 우리 민법은 그렇게 취급하고 있다는 거죠. 공동행위자로 보겠다는 거. 공동 불법행위자로. 그러니까 연대 책임지라는 거죠. 자, 이때 공동 불법행위자의 연대 책임이란 연대 책임은 바로 부진정 연대 책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판례의 태도란 것이죠. 부진정 연대 책임이니까 피해자는요, 그 여러 사람 중에 아무나한테 전부나 일부러 자기 손해 남은 것을 배상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부 자기 손해 난 만큼 배상 받으면 된다는 것이죠. 또 그리고 자기들끼리 분담 비율은 정해져 있는 것은 없죠. 뭐 이렇게 해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불법행위에 대한 내용을 쭉 했는데, 뭐 여기에 특칙에 있는 것은 하나 조심해야 되겠다. 하나는요, 공작물의 소유자에 대한 소유자의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고 나머지 특칙에 관한 것은 전부 중간 책임의 형태다. 그래서 자기가 해태하거나 게을리한 것이 없다. 손해 발생하는 것을 방어하려고 또는 방지하려고 노력을 다 했다라는 것을 증명하면 그러면 책임을 면할 수도 있는 경우다. 이렇게 되겠죠. 그것을 이름을 말하냐? 중간 책임이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만 여러분이 조금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가 민법 전부를 다 정리했는데요. 결국은 여러분이 이 내용을 아주 자주 반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한 문제 푸는 것보다 이걸 여러 번 반복해 보는 게 더 소중하고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본 내용에 있는 것을 철저하게 반복해서 무한 반복하세요. 많이 반복하시면 그만큼 여러분은 문제를 조금 덜 풀더라도 훨씬 더 유익한 것이 될 겁니다. 이렇게. 자, 다음 우리는 만날 때는요, 또 여러분 합격해서 다시 보지 않는 게 좋겠죠. 그래서 만나지 않는 게 좋겠고, 또 만날 때는 여러분 성공하셔가지고 사회에서 저를 보면 반겨 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합격을 기원하겠습니다.